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와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중계 보시느라 밤잠 설치신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어제 그제는 새벽까지 김연아 선수 경기로 깨어있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김연아 선수 결과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멋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이 펼쳐지는 동안 우리 사회는 때 아닌 파벌 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메달을 따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사실 이러한 파벌 간의 갈등, 스포츠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경제계 전반에도 만연한 문제죠.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이런 파벌 간의 갈등 속에 아마 놓여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토론은요,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죠. 그동안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펼쳐오긴 했습니다만은 2005년부터입니다.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사실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학벌, 파벌 논란이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안현수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정직한 사람이 피해본다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치나 운동이나 어디든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공정성이 투명화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학벌과 이런 것이 스펙 초월이 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 방법이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분이 파벌 갈등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계시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법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송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예. 자, 좀 전에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안현수 선수 이제 빅토르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 대표로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사실 우리 국내 사회의 파벌 문제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사회 전반에 걸친 파벌 이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파벌 문제라는 게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제 파벌이라는 것이 갈리어서 나뉘어진 일종의 무리 아니면 어떤 공훈을 중심으로 뭉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관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느 사회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파벌의 이 기초는 연고주의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벌이 이제 구성되는 원리가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연고의 세 가지를 많이 들고 있죠. 혈연에 의한, 친족 중심으로 기득권을 이제 챙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연이나 지연.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 스포츠계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화두가 되었지만 사실은 정치계도 이제 심했고요. 경제계 또한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공동체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던 이런 것이 20세기는 우리가 자본주의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이나 혹은 정부를 중심으로 조직사회로 갔다가 21세기에는 우리가 현재 네트워크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연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망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인데 연결망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연고주의가 이제는 인터레스트 중심으로 서로의 취향과 선호, 이해관심사 중심으로 이제 재집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투명한 영역으로 끄집어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파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은 아까 이제 몇 분 인터뷰할 때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 과도적으로 해결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의 생은 한 번이니까 우리 당대의 기대치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안현수 선수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단이 만약에 금메달을 많이 땄다면 우리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면 안현수 선수도 귀화했지만 러시아 국적으로 또 금메달을 땄네. 그도 한국인이네 하고 좀
포용적 관점에서 봤을 텐데 예. 우리의 성과가 좀 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금 하나가 아깝다 못해 예.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좀 이제 갈등 관계까지도 민심들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먼저 우리가 정말 잘하게 된다면 우리 내부의 힘으로 이 파벌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 각박한 이제 사회 환경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더 격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스포츠 중계를 보면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적을 갖고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국 선수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안현수 선수를 응원하기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파벌주의에 대한 그렇죠. 문제점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거기에 어떤 또 분노도 이번에 표출한 그렇죠. 것이 아닌가 또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도 학교 생활하시면서도 파벌 많이 경험하시죠? 네, 뭐 학교 생활 자체에서는 경험하는 건 별로 없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뺑뺑이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옛날보다 그 영향은 덜 받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전통 있는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그 선배들과 관련 있는 데 있어서 좀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파벌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게 저도 학교 생활을 하지만 네. 저는 사실 국내에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해오면서 그런 학교 사회 내에서도 어떤 파벌 같은 거를 저 스스로는 많이 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그 파벌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혜자라서 그런 걸 좀 덜 느끼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 상대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제 들기도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제일 그걸 느낀 게 지연과 관련해서 지연. 군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토박이고 서울 출신인데 예, 예.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덜 받지만 팔도 사나이들을 다 모아놓고 20대 청춘들을 어찌 보면 이제 폐쇄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뭐 강원도 출신 다 모여서 예. 생활을 하는데 아, 이 연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대도시 서울에서 자라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예. 군 생활은 저의 선택이 아닌 집단으로 소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찰자로 보면서 아, 굉장히 서로 뭉치는 힘이 강할수록 또 서로 배타성이나 충돌을 세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서 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에 이런 것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한번 체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연도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문제가 됐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정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인사들의 그 숫자, 분포를 갖다 이렇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탕평책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분명히 이제 통계적으로 그 수치를 제시하다 보면 편향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예.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하는 사실은 생각이 어떤 듭니다. 문제냐면요.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재를 등용해서 쓴다고 했을 때 특히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관료 부분에서 우선 능력이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인격이라든가 인품, 윤리성 이게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패스가 된다면 예. 나머지는 주변적인 변수일 텐데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지역 안배에 그렇게 초민감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피해 의식이 역사적으로 커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는 뭐 한 칼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지점들이 남아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이제 저는 미국의 예를 보고 싶어요. 엽관주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결국 그 정권을 갖게 됐을 때 모든 관직에 있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심을 수 있는 그게 사실 미국 건국 초기에 굉장히 발전됐고 사실 지금도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행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뀌는 공직자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요새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뭔가 하니 특히 공기업이라는 공기관이라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쪽에다가 최근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좀 이게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역관주의는 아니지만 즉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행시 패스하든지 뭐 하여튼 공무원 자격 시험을 통해 가지고 메리트 베이스드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적이라든지 잘하는 얼만큼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의 안정과 공무원이 행정 능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건드리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건 안 건드리고 오히려 공기업, 사회이사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영향력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파벌 문제라는 것이 점점 조금 최근에 거꾸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경제계에 있어서는 제일 큰 파벌의 문제는 재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무리, 예. 즉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소위 말해서 자기 이익을 남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자기 이익을 실현하고 그러다가 이거를 그나마 이제 좀 견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벌 문제라는 것이 경제적인 사업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뭐 관계하고 좀 전개 그리고 재개까지도 이런 파벌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파벌주의 여전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예. 봅니다. 그 예.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한 사회가 이게 뭐 파벌도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것이고 형성되어 온 것인데 예. 파벌이 초기에는 강점을 갖습니다. 한 사회를 뭐 견인한다든가 압축 성장을 할 때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뭐 20년 전에 뭐 금을 기대나 했습니까? 동계올림픽 나가도 우리는 그냥 이제 옵저버 혹은 이제 관전자였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금을 따내 못 따내 하는 것 자체가 약 2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쇼트트랙이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득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헌신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것이 또 국민 다수가 보기에 윤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러면 파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명문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통과 명예를 부여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폐해가 많이 드러나고 비윤리성이 강하다 혹은 기득권이 폐쇄돼서 고인물이 썩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파벌이라고 부르면서 견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폐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정의에 대한 결핍이에요. 공정성에 대한. 그래서 한 두세 해 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이 수백만 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한국인들의 열망이 정의에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에서 출발을 해서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얻어진 공동체의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한다. 이렇게 느끼면 아마 박수 쳐줄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마쿠의 어떤 공작들 혹은 뭐 그 세력화들이 움직이고 있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음모론적 시각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가 좀 열린 소통을 통해서 생산성을 좀 높이는 사회로 가는 데는 이 파벌에 대한 그 존재가 실제로 영향력이 미미하던 크던 간에 그러한 존재 자체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의식으로 작용하고 마이너스 시너지를 만드는 현상 아니냐.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정부라든가 혹은 뭐 이 민간 기업에서도 리더 그룹들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열심히 작동을 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불식시켜줘야 소비자도 이제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점인가는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아까 송 교수님 말씀처럼 또 역행하는 추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개혁 드라이브를 정부대로 기업의 지도자대로 혹은 또 이제 재계 총수들이 좀 앞장서 이제 움직여주면 그게 하나의 이제 사회 투명성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아까 그 공기업 얘기하셨지만은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철도 산업 이번에도 뭐 많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은 참 파벌이 심하고도 심한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구체적인 산업 분야에서 어느 조직이나 국가든 단위가 됐든 기업 조직이 됐든 어디에서나 이런 문제는 있게 마련인데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조직 경제학적 용어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파벌을 통해 가지고 즉 정부의 비대칭이 적은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는 어느 조직이고 어느 나라고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리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번 리더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권문세가처럼 계속적으로 옛날 과거의 왕년의 전성기를 가지고 계속 울거먹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직과 그 사회의 가치를 갉아먹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나중에 말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 사실 그런 파벌의 문제가 제일 심했던 거는 19세기 유럽이 더 심했습니다. 미국도 그랬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권문세가는 그 사람들이 누리던 자유, 부 이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1750년대의 영국의 커먼 피플입니다. 귀족이 아니고. 커먼 피플 남자들의 성인 남자들의 평균 키가 1850년대 산업혁명이 극성기에 달하고 있던 시절에는 오히려 평균 신장이 10cm가 줄어듭니다. 그 대신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부와 그다음에 건강과 이런 걸 누리죠.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왜 그 공산당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스토리가 바로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이 광산에서 노동하는 얼마나 그 차별이 심한 겁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정도로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딴 나라에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파벌로 인해서 발생해요. 즉 파벌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굳어졌을 때 사회의 변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리더였을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리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에는 공의와 공익을 위해서 이제 소수 집단 중심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다가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득권이 되고 거기다 파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엄청난 부작용이 예. 있죠. 지금 이제 송 교수님께서 이제 17세기, 18세기 어떤 유럽 이 사회가 발전해 오던 과정에 신분제, 계급 사회라고 불렀죠. 그 신분이 충돌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찌 보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 혁명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가 도입돼서 예. 반세기 이상 평화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거기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게 없이 예. 역대 정부, 예. 정권이라고 부르죠. 지나가고 나면 그 정권들마다 기득권 집단이 물갈이가 돼 왔는데 적어도 이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장의 어찌 보면 파벌들이 그러한 이 경제 권력들을 장악을 하더라. 그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DJ 정부, 국민의 정부 예. 시절에는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상고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목포상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기용이 됐다. 그리고 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었는데 예. 부산상고 출신들이 또 금융계에 많이 들어와서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또 지난 정부의 이명박 정부 때는 이분도 또 이제 이 현대건설 CEO 출신이시지만 예. 이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4대강 공사가 있을 때 낙동강 구역의 10개 공구 중에서 9개 공구에 동지상고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건설사들이 이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나면 밝혀지는 이제 이 스토리들인데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되고 투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까지 비근한 예로 이러한 파벌에 의한 어찌 보면은 이 부의 독점들이 부분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정말 크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력 스스로가 예.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도 기득권 내려놓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1년 동안. 작년 초에 화두가 가불공화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담론의 과정으로 흘러오는 것 자체가 큰 압력이 된다고 보고요. 하나의 물결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결국 다양한 개혁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 커먼 피플 말씀하셨는데 예. 커먼 센스에 어긋나는 일들은 그렇죠.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어서 올해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이 정부의 경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있지만 공기업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예. 그 이제 비윤리적인 문제들,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들이 어떻게 개혁돼 나가는지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체험해 나갈 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맛보지 않으면 고기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그 하물며 인간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 작은 정의, 큰 정의들이 요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보고요.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기류로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예. 그 제 생각에 이제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그 어떤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학벌이라든지 파벌 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삼고 있긴 하지만 특히 그 행시 출신과 비행시 출신을 구별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행시라는 시험을 둔 원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이것이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승진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행시 시험이 구급 공무원 시험보다는 더 어렵고 더 많이 배운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운 좋게 뭐 승진했지만 그것이
계속 가야 된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없애려는 방법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도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엔 숙제 행시 자체를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거를 성장시킨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행시 비행시 간의 어떤 차별보다는 오히려 지연 학연에 의한 파벌이 더 그렇죠. 심해질 가능성도 어느 있겠죠. 한 거를 없애면은 또 하나의 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뭘 판단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참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보통 이제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거를 다룰 때도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하는 테크노크라시아 그러나요? 그 기계적 관료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누군가 더 권력이 센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어느 한 가지 면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행시 비행시 차별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노동일 경우에 같은 뭐 페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 대학교의 교수로 있지만 교수와 시간 강사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강의하는데 그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문적 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즉 우리가 이런 파벌이나 이런 거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부분별로 그것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살진 않았지만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제 사업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면서 다녀보면 이 젊을 때 생각에는 미국 사회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파벌주의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가서 보면 그 넓은 땅덩이에서 어떤 휴먼 리소스를 이제 리크루팅 하는 데 있어서는 트러스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아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이 알선한 사람들을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는 수직적인 어떤 뭐 지시복종 관계가 우리보다 더 엄격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소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룰 베이스로 돌아가는데 적어도 룰에 위배되는 반칙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파벌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비일비재 반칙을 저지르고 그 파벌들은 반칙을 이제 덮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만 전 해결이 된다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역에서의 그 시스테매틱한 부분들은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이제 정말 인적 결정에 의한 그 개인적 성향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큰 조직이나 공동체, 집단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은 그게 정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정권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때 경험들이 뭐 30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한국 사람들이 하면서 위험하다, 무섭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할 것은 기반을 하나의 룰 베이스로 만들어가는 것들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민간 기업하고 공공 영역하고는 또 다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매뉴얼들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최 의원님 잠깐 인터럽트를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상에 대한 분석은 아주 저도 동의하는데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룰과 이제 그 시스템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기계적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계적인 탕평책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계적인 지역 안배라든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아까 미국 사회를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미국 사회는 그 문화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문화가 유지되게 만드는 그 뒤에 있는 힘이 뭐냐 하면은 처벌입니다. 즉 뭔가니 내가 파벌의 위치에 서고 파벌을 즐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차마 하지 않았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것이 잘 됐을 때 신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차마 이로운 순간이 있지만은 내가 그거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보상을 못 해줍니다. 그 대신 그러한 순간에 자기의 이득을 즉 국가나 사회나 아니면 조직의 이득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해야지만 이
소위 문화라는 것도 정착이 되고 지속이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공정성도 느끼게 되고 정의감도 느끼게 되고 즉 파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너무나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렇죠. 전체에 해를 끼치는 그 일을 저질렀을 땐 반드시 처벌된다는 요거 중요할 것 최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어떤 그 권력이나 부의 분배 비율을 갖다 기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보다는 아마 네. 분배하는 방식에 예. 대한 제도가 좀 일관성 있게 네. 유지되어야만 그렇고 송 교수님 그게 유지되지 말씀을 않을 때는 또 거의 합당한 네. 송 처벌이 교수님 주어져야 말씀을 결합해서 예. 저는 그 완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큰 틀의 사회적 합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계적으로 예. 매뉴얼을 만들 수 없는 생태계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법제도가 예. 지금 어떤 우리 경제 흐름을 따라잡기에는 그 갭이 너무 크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문화된 룰들을 다 세세하게 만들어서 디테일로 시스템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 이미 뒤늦어버린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적도 이제 의사결정들이 필요하겠고요. 처벌이라고 하는 기제가 중요하게 필요하겠죠. 그건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고민은 이런 지점이에요.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좀 집단성이 강해왔고 미국 사회는 이 개인주의로 시작된 시민주의로 시작된 이제 국가 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풍토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식 제도가 좋은 것도 한국에 오면 또 변형돼 버리고 예. 한국식 제도가 이제 미국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즘에 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해서 사회적 자본으로 공동체 작동 원리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미국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문제라든가. 유럽 쪽을 얘기하면 유럽은 훨씬 더 이 팩셔널리즘이나 네. 민족성이 다른 게 심하니까 그쪽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일 끝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싶은 게 아까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법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즉 지금 법 전문대학원 상태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일종의 파벌이 형성되는 즉 법 전문대학원이 꼭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에 고시 패스를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탑 클래스에 해당 좋은 대학교에 가서 거기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학연과 이런 거에 파벌을 형성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라는 그 숨겨진 노력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이슈화 되고 있지 않지만 곧 이것이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 법벌이라는 법벌이 등장할 것이다. 예, 법벌이 등장할 겁니다. 네, 참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직장인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는데 네. 10명 중에 8명이 이 파벌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응답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기업 얘기도 하고 이제 기업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입사 지원서 낼 때 출신 학교라든가 이제 본 적은 안 적죠. 블라인드하게 됐죠. 출신 학교를 적는다는 없앤다든가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저도 뭐 기업체 생활을 한 20여 년 했습니다만 쉽지 않다. 이렇게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왜 삼성에서 저는 삼성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인재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대학의 추천장을 어떻게 배당하면 좋겠다. 이건 내부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회로 확장이 돼서 총장들에게 날아가니까 그걸 취지해서 모아보니까 삼성이 대학을 줄 세우게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백지화하는 사태가 이제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내부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이 기업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 조직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입사 시기에 물론 그 몇 가지 스펙들을 가린다고 해서 이 기존의 문제들이 약간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과 사람의 이 끈끈한 케미스트리 속에서는 말이죠. 이 출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중고대 다 훑어보고 살았던 동네 다 훑어보고 하면 나와의 결국은 공통점을 찾으면 그것이 이제 파벌의 여지들이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포섭과 배제 전략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전략을 놓고 본다면 배제시키기 때문에 파벌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수가 기득권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더 넓은 포용 전략을 쓴다면 파벌이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기업은 성과 평가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다른 어느 조직에 비해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프로핏을 내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파벌을 배제하기가 그나마 조금 쉬운 편입니다. 성과로 이제 줄을 세운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제대로 평가를 했을 때 문제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익이라든지 이걸로 평가할 수 없는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리과, 지원 조직, 비서실, 지원 조직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아까도 좀 아주 세부적인 사항도 참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기업 내부에서도 성과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또 다른 교육기관이나 다른 데서는 당연히 그러한 평가를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측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나는 제일 파벌을 없애는 정보의 공개와 다양성을 허용 이 두 가지가 되면은 그리고 다음에 처벌의 강화 그죠? 이익을 전체적인 이익을 정말 한계를 넘어서서 분명히 이거는 피해를 준 것이다 할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벌써 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파벌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중앙대학교 송수영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키우기가 힘드니까. 예,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얘기를 안 낳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알고 있어요.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살기 빡빡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애를 키우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나라에서 일단 지원을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우선 안정되고 교육에 대한 것도 의무교육이 많이 추진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일지 오늘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인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출산 문제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그 인구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은 2001년부터 12년까지 12년간 연속 합계 출산율이 1.3명을 밑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가 보통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예.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두 사람이니까 예. 보통 두 자녀 정도 낳아야지 예. 인구가 자연적으로 균형 상태 유지되고 예. 여기 따라서 우리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 파급 효과가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한 1.2명이 유지됐다는 것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1.3이라는 것은 부부가 1.3 자녀를 그렇죠. 갖는다는 예. 의미죠. 보통 2.1명을 낳았는데 뭐 상당히 그러니까 여섯 한 명당 부부 한 쌍당 한 0.8명이 안 나는 거니까 이게 전체 인구를 다 합하다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나서 이 인구 규모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불균형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우리 정도 경제 수준을 가진 여타의 OECD 국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출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OECD 있는지. 국가들은 최근에 90년대 들어서 출산율 상당히 반등해서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영국 같은 국가들 보면 출산율이 거의 인구 대체 수준이라는 한 2명 정도로 근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2명인데 OECD 국가까지 가서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인구 대재앙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사실 효과가 시원찮고요.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수준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출산율은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출산율이 1.3 하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보면 세 가정이 있으면 두 가정은 그러니까 한 자녀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가정만 이제 두 자녀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대개 정상적인 이 사회에는 대개 두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이제 이렇게 가시면 또 아들, 딸, 아들, 아들인 두 자녀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계승해줘야 되는데
그게 두 자녀 밑으로 오면 인구 감소로 연결이 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속도로 산업화, 예. 도시화하면서 농경사회 60년대까지는 60년대는 우리 평균 자녀가 한 6 정도 됐어요. 산하 제한 정책했죠. 뭐 둘만 낳아 그런데 이제 살기를. 6자녀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5자녀, 그리고선 3자녀,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 2자녀 이하로 내려오죠.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물론 뭐 육아나 또 교육 비용이 이제 결국 벅차서 낳는데 기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겠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빠른 그 도시화 또 산업의 고도화 때문에 예. 결국 여성의 이 소위 그 사회 참여 또 여성의 이제 직장 직장 여성의 이제 비율이 숫자가 높아지면서 가지고 싶어도 예. 또 물론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부담이지만 또 시단적으로도 어쨌든 일을 하고 싶고 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예. 자녀 수가 평균 자녀 수가 빨리 급히 떨어지는 거죠.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뭐 상당히 복합적이라 볼 수 있겠죠. 예, 예.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가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예. 또 사회문화적으로 봐서는 뭐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고학력화되고 또 취업에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 진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세인데 예.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 고용문화 이런 것들은 일가심 양립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요소가 아주 잔재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출산하는 데 드는 그 기회비용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시간적 금전적. 이런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이제 출산을 갖다가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 또 심지어는 또 결혼까지도 안 하는 어떤 그런 그 추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출산율이 급락하고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육아 보육이 여자의 몫이라는 전제를 가지고들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보육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좀 육아 보육을 갖다가 여자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여자의 몫이다라는 이런 문화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런데 우선 육아를 하기 전에 수태를 하고 예. 우선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아이를 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거의 결정적으로 특히 이제 평생 그러니까 임신 기간이 그렇죠. 경력 단절을 또 낳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평생 그 전문 직종을 원하는 특히 여성들에게는 예.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 골든 찬스를 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상당히 첫 번째 이제 넘어야 할 관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육아 문제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 또 상당히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거는. 교수님 자녀 키우실 때는 뭐 교수님께서는 육아 문제 크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문화적인 차이가 예,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특히 이 남자는 복이 들어가면 안 돼. 예. 라고 그렇게 이 교육을 받은 가정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일찍이 이제 또 미국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예. 그네들의 이제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뭐 부엌이 바로 뭐 이 응접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예. 두 사람이 많이 이제 서로 시간을 나눠서 하긴 했죠. 예. 뭐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수님 말 믿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우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산율과 국가 경쟁률 어떤 관계가 일단은 있는지? 예. 이제 우리가 출생아 수 줄어들면 예. 어차피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예. 이 학령 인구가 한 뭐 20년, 25년 시차를 두고 노동력층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예. 결국 지금 현재 저출산 현상은 미래 한 20년, 25년을 보면 노동력 부족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많은 인구가 있다는 것은 자체로는 내수 시장, 예. 내부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견고할 수 있는데 자꾸 노인 인구만 늘어나고 특히 노동력이 줄어들게 된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도 소비할 사람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이 상품을 갖다가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만약 미래 수출 정도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자본 확대 제재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이 수축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에 연동해서 이 경제도 점점점 축소되고 여기 따라서 세계의 경제적 위치도 상당히 낙하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일단 노동력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 노동력이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는 베이비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노인층이 진입하면서 사회보장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구 경제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버는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쓸 돈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재정의 위기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국가의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과연 국가가 이 어느 정도 사회 발전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건가? 또 이거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우려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노동인구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도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좀 우리 시장이 활기를 잃어가서 우리가 경쟁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교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 출산율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향후에 많이 어렵다고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그 저출산율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겪었는데 이제 노동력 문제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바깥 해외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특히 또 이민 받아줄 때는 그네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고급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그 사회에 그래도 평균 생산성을 웃도는 그런 그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죠. 지금 이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도 이미 이제 물론 바꿔야 할 일은 많은데요. 것들은 많은데 이미 이제 우리가 동남아에서 베트남에서 대부분 노동 자본적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시장에 지금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신부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신부는 바로 이제 농촌 쪽에 가서 생산에 기여를 하고 또 꼭 신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이 중국의 그 조선족들이나 또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이민으로 들어오는데요. 어디까지나 거기는 이제 동양 계통이니까 문화가 좀 유사해서 그 적응하는데 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물론 어느 문제는 적응하는데 좀 힘들겠지만은 그 이후에 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냥 노동력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때는 정착하는데 그만큼 좀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지금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시장에 지금 노동 인구들이 외국으로부터 유입이 되는데 사실 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도 노동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와야죠. 그런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고급 두뇌나 이런 외국 분들을 많이 모셔오면 오래 못 살고 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내의 이제 여건을 좀 더 개선시키고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이 노동 시장의 미스매칭 문제가 일어나는 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높은 저희 부가가치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 양질의 노동력을 이제 이민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그 저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되니까 뭐 잠정적으로는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민 정책을 좀 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렇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많다고 봅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좀 이민 정책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만 해도 산하 제한 정책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뭐 둘 만나 살기로 해서 저도 사실 60년대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도 대부분 가정이 이제 자녀들이 셋, 넷이었고 저희 집은 모르겠습니다. 그 산하 제한 정책을 부모님이 잘 받아들이시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정책들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또 그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또 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6, 5, 4 있을 때 그 당시 인구 성장률이 연평균 한 3%대였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런 그 인구 성장률을 계속 가져왔다면 아마 우리가 인구 양적으로는 상당히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보면 뭐 8천만 명, 9천만 명까지 가는데 그 증가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아마 그러면 우리가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런 나라와 같이 성장이 저지고 사회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택했던 산화 제한 정책은 상당히 훌륭했다. 그리고 성공률이 잘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좀 비판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낮아진 시점에서 정책 전환이 시기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출산율이 1960년에 6명, 그다음에 1970년에 4.5명, 그다음에 1982년도에 들어서 한 2.1명으로서 대체 수준,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수준의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쉽게 말하면 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 10년 동안에 출산율이 한 1.6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출산이 이제 고착화되는 시기인데 이때 정책을 좀 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미래의 어떤 파급 효과까지 다 진단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물론 그 당시 논의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정서가 만약에 정부가 정책을 좀 완화시키면 다시 출산율 거꾸로 올라갈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책을 머뭇거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장이라든가 사회 발전에서 이 인구 성장률을 그 당시에 좀 완화시킨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데 시기는 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제 너무나 밑으로 내려와서 정책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다 보니까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회복도 실제로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부가 지금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좀 쏟아붓고 있는데 아까 통계를 제가 말씀해드렸습니다마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방향은 맞죠. 근데 이제 모든 게 명암이 있듯이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또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 균형으로 봤을 때 100년, 200년 아니면 50년, 100년으로 봤을 때 자녀를 한 가정에서 며칠 가지는 게 참 맞겠는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선진 또 외국에서 봤을 때는 두 자녀가 제일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래서 두 자녀의 장기 균형 수준으로 이제 나름대로 뭐 본인이 원하든 뭐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정기 동안이 모자라는 걸 어떻게 이제 노동력 이 부족은 이제 이민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 과도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조절을 해야죠. 뭐 모든 이 재원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출산 지원 정책이 너무 초기에 양육 비용에만 집중되어져 있다. 근데 주변에서 좀 얘기 들어보면 애를 낳아가지고 요즘 사교육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뭐 그래서 애를 안 가지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일단은 정책 관점에서 보면 아까 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OECD 국가들 평균이 보면 GDP 대비 한 2.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최근에 정책을 갖다가 5, 6년 동안 강화돼서 이제 막 GDP 대비 1%에 도달했어요. 또 우리가 아까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많은 그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 보면 GDP 대비 4%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막 우리가 사실 단기간에 이런 집중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는 출산 양육을 하는 가정을 해서 국가 사회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사실은 투자도 우리가 더욱더 늘려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초창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보육 인프라라든가 양육비에서 많이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가정 양육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자녀 성장하는 과정에서 드는 여러 가지 경제 부담을 지원해 주는 정도 이런 정책들이 좀 더 포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 보면 이렇죠. 우리가 감기가 냈다. 근데 감기가 걸린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의 약을 사 먹고 내일 아침 나설 수는 없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이라는 그런 그 병리적 현상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 현대사회 발전을 이룩하면서 너무나 노동 말고 경제성장 말고다 보니까 가족한테 우리가 쏘은 어떤 정성이랄까 투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처방이 있어야 되지 어느 정도로 이 사실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을 갖다가 기조로 해서 반응세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자체가 효과는 없지만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현재는 우리가 치료 중이다. 이 치료 중인데 치료 중인데 우리가 좀 더 완벽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투자와 또
또 앞으로는 균형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인구 문제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통일을 통해서 북한 노동 인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통일 논의가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는 바깥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인구가 2,400만인데요. 현재 이 북한의 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그네들도 60년 되면 우리가 비슷해요. 6명 정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셋 해가지고 그네들은 벌써 딱 이명선에서 딱 그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는 2에서 2 밑으로 그냥 더 또 낮은 1점 몇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유엔에서 이 프로젝트 한 거 보면은 북한이 결국은 앞으로 35, 6년 이후에도 2.0 정도 유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러면은 노동력을 우리가 뭐 흡수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출산율도 어느 정도 우리도 같이 2.0에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초저출산 시대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 두 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그리고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연아 선수 경기 보면서 심판의 판정에 경치고 싶은 분들 참 많으셨죠.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피겨스케이팅에서 보여준 판정 시비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눴던 파벌 갈등을 그대로 닮았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얻는 누군가가 자꾸 있게 된다면 그곳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벌 갈등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